NH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2021년 글로벌 투자 전략 관련해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 배분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올해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진국 국채라든지 금 가격이 강세를 보였고요. 더불어서 위험자산 가운데도 언택트 관련 주식시장, 미국 나스닥과 중국 주시장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이 재고 재축적에 따른 경기 회복 국면이 이어지고 있고요. 저희 채권 파트에서는 선진국 금리도 최근의 상승세가 내년 2분기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20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강세를 보였던 나스닥과 금 가격이 이 금리 상승 시점부터 기간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금리 상승 기조 그리고 점진적인 일상의 회복으로 가는 과정에서 언택트 관련 미국 나스닥에 대한 과도한 쏠림이 완화되는 구간에 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28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7월까지 강세를 보였던 왼쪽 박스에 있는 자산에서 올해 약세를 보였지만 8월 이후에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자산들로 비중 확대 의견을 저희가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산들은 주로 경기 민감형 자산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쏠림의 완화 과정에서 경기 민감 자산들의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은 유럽 주식시장과 코로나19 대응 능력이 높은 중국, 한국, 대만,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 주식시장을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금리 상승기에 주식 대비해서 채권의 매력은 낮은 상황이지만 채권 내에서는 고금리 하이힐드 채권과 이머징 채권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올해 가장 자산 가격 중에서 성과가 안 좋았던 실물경기 민감형 자산, 원자재와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눌려있던 가격의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역시나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머리 페이지에 글로벌 상장 ETF와 국내 상장 ETF 추천 리스트까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네, 이어서 채권 ETF 파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저희는 금리가 소폭 상승한 이후에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채권 ETF 투자자들도 좀 조심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매수할 만한 거는 좀 채권 ETF 중에서도 경기에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하이힐드 섹터가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펄른 엔젤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들 중에서 투자 등급 트리플 B 페이지를 등급, 좀 말씀하시죠. 네, 59페이지 보시면 투기 등급으로 떨어진 회사채들 중에서 더블 B 등급 그 중에서도 하이힐드라고 해서 여기 왼쪽 차트를 보시면 더블 B 신용 등급 곡선 위쪽에 좀 저평가 받고 있는 여기 있는 채권들이 섹터 내에서 경기 회복에 따라서 수렴해 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알파가 나올 수 있는 ETF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ANGL이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이러한 종목은 지금 채권 중에서도 4.23% 이상의 높은 금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 국면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익숙하신 금리 차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TLT와 같은 ETF들은 65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1분기와 2분기 금리 상승 국면에서 저가 매수 이후에 3분기, 4분기 중에 차익 실현을 하는 단기적인 전략으로 좀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여유 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ETF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70페이지 보시면 MBS를 금리 상승기에 매수해서 일정 부분의 캐리를 확보하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결국 박스권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본다면 MBS가 국채 대비 가지고 있는 스프레드는 상당히 유효한 투자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추천 상품으로는 72페이지에 있는 액티브 MBS가 일반 MBS보다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꾸준한 성과를 보여왔기 때문에 JMBS 요 ETF도 마지막으로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글로벌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페이지 73페이지에 잠깐
순서를 좀 봐주시면은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글로벌 전략이랑 중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파트 3와 파트 4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 정권 하에서의 추가적인 정책이라든지 어떤 타이밍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신남방 같은 데서는 바이든 정권 하에서 어떤 그 통상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수혜볼 수 있는 국가를 정리를 해놨으니까 담당 애널리스트한테 추후적으로 좀 설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장 쪽에서 방향성을 좀 말씀드리면 81페이지를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보다는 미국 이외의 자산이 좀 부각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중국과 유럽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데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도 여전히 존재는 하고 있지만 국면별로 스타일 전략으로 대응하자라고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 차트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81페이지 차트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내년도에 달러화가 약세 흐름들을 좀 이어갈 가능성들이 높은데 과거의 달러 약세 국면에서는 미국보다는 미국 이외의 지역 그리고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 이어갔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비슷한 양상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근거로는 다음 페이지 82페이지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글로벌 주식시장 안에서의 가치주와 성장주 비중을 좀 나타냈는데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가치주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박스 쳐놓은 데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유럽 지역이라든지 중국과 같은 데서는 이제 가치주에 대한 비중들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간략하게 좀 더 말씀드리면 85페이지에서 봐주시면은 중국과 같은 데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가장 탑픽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두 가지 정도로 포인트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빠른 경기 반등을 좀 보이고 있고 내년도부터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원년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을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국과 같은 데서는 저에 이어서 박인금 연구원이 추가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럽 쪽에 대해서 또 이제 긍정적인 전망들을 좀 내세우고 있는데요. 88페이지를 봐주시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바이든 정권 하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경제적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좀 수혜를 볼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회복기금과 같은 데서도 정책적인 모멘텀이 플러스가 된다라는 측면에서도 유럽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97페이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내년도에 미국의 주가지수 흐름은 N자형의 흐름을 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면서 가치주 중심으로 주가의 랠리가 좀 나타날 것 같고요. 내년도 이제 3, 4월 정도가 되면은 기저효과 때문에 물가가 급등하면서 시중금리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거든요. 그럼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이 경우에서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매도의 의견을 드리는 건 아니고 가치주에서 바이든 정책 수혜주로 갈아타는 매수 타이밍으로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정책적인 모멘텀이 부각이 됐던 것들은 연초가 아니라 연중반 이후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바이든에 대한 정책 수혜주는 주가가 조정받는 시점부터 매수를 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이제 미국의 타겟 지수는 이제 3,900선 정도로 지금부터 한 1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어떤 금융이라든지 산업재와 같은 경기 민감 업종, 가치주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연 중반 이후에는 바이든 정책 수혜주와 관련된 신재생이라든지 5G, AI와 같은 업종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나서 수요 회복에 따라 올해 8월 이후에 새로운 재고 재추적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여타 선진국과 다르게 중국은 생산부터 먼저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이제는 생산에 이어서 소비의 반등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보면요. 물류 인프라 구축과 구매력 확대에 따라서 향후 3선 이하 도시는 중국 내 주요 온라인 소비 시장으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11페이지 보시면 14차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방금 김환 팀장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5년간 중국은 내부 대순환 우선이라는 그리고 국제 순환 병행이라는 상순환 경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경제 전략의 핵심은 내수 우선, 내수 확대, 해외 공급망 의존 탈피, 개방 확대 등으로 요약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 유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21페이지 보시면 정책 측면에서 중국의 내부 대순환 우선 전략은 유한화의 약세보다는 수입 물가 안정등을 통해서 자국 구매력 상승을 꾀하는 전략으로 이는 유한화의 강세 요인입니다. 미중 금리차 확대 역시 외국인 자금 유입, 유한화 강세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2021년 유한화가 강세 기조는 외국인의 중국 주식 시장 투자 매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넘어가시면 중국 가계 자산 배분 차원에서 보시면 2019년 이후에 은행 재테크 상품의 성장 정책, P2P 상품의 규제, 금리 하락 등 기존 가계 자산 배분 한계로 인해서 향후 중국 가계 금융 자산은 주식시장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2021년에 미중 갈등의 재점화 그리고 중국 금융 디레버리징 가능성은 중국을 둘러싼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쌍순환 경제 전략과 이에 대한 핵심 요소인 과학기술 혁신 부문이 중장기 성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자유소비재, 정보기술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이 요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글로벌 기업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 주제를 경기는 리커버, 디지털은 스텝업으로 이제 제시했는데요. 2021년 글로벌 경기 회복이 기대된 가운데 언택트를 통해 속도가 빨라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진화가 예상됩니다. 먼저 글로벌 경기 회복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6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의 이제 경기 회복 국면에서 경기 민감 가치주의 이 모멘텀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상반기에 추가 부양책이 통과되고 백신 개발 기대감 그리고 유가의 기저효과 등으로 힘입어서 2분기 물가 상승이 전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시한 종목은요, 산업재, 소재, 금융, 경기, 소비재 이제 대표 종목인 182페이지에 이제 미국 1위 페인트 업체인 셔인 윌리엄즈와 그리고 이제 글로벌 1위 종합 건설기계인 캐터필라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기업인 모건 스탠리를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투자 유망 종목을 제시합니다. 이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요. 경기 회복, 정책 기대감,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에 힘입어서 2021년도 이제 증시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는요, 기업 이익이 이제 꾸준히 개선되고 생산에 이어서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 되게 중요한 게 14차 5개년 계획인데 3월 양해에서 이제 구체적인 수치가 발표됨에 따라서 내년에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성장 방향이 이제 제시된다는 부분에서 시장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186페이지 보시면 14차 5개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정리해놨습니다. 특히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자유소비재, 정보기술,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중국의 1위 반도체 장비 업체인 북방아창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1위 습식 분리마 생산 업체인 창신신소재 그리고 이제 글로벌 1위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 업체인 윤기실리콘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194페이지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DTS라고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텝업이라고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제 진화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무형자산 투자는 경기와 상관없이 경기가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DT에서도 온라인 양질의 서비스로 우위를 점유하고 있고 신시장 개척을 선도하며 급격한 성장 이후에도 가격 인상과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가치를 올리는 DTS 관련 기업에 저희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된 섹터로는 부동산 거래, 중고차 거래, 신성식품 배송 관련된 DTS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업으로는
예, 관련된 기업으로는 이제 234페이지 진로우가인데요. 미국 최대 부동산 정보 업체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DTS가 이제 부각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유의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K홀딩스도 중국의 관련 업체입니다. 부동산 관련 업체. 그리고 그 외에 이제 236페이지에 있는 미국 1위 온라인 중국자 플랫폼 업체인 카바나. 그 외에도 이제 오이시쿠스 라다이치라는 신선식품 배송 업체, 그리고 이런 DTS를 이제 조력하는 EPM 시스템즈와 그리고 트월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크레딧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글로벌 크레딧은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비중 확대를 권고드리는데요. 244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스프레드 축소 여력이 높고 조달 환경이 우호적이고요. 부도율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비중 확대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신용도 개선 기대감이 있는 폴른 엔젤 기업에 주목할 것을 권고드리는데요. 24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 폴른 엔젤이 된 기업들 중에서 친환경 정책 대응과 글로벌 자동차 수요 회복이 개선되는 자동차 기업인 포드, 르노, 그리고 사업 부분 매각으로 부채 감축이 기대되는 식품 기업인 크래프트 하인즈 채권에 유망해 보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25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수한 손실 흡수력을 보유하고 있고 내년도 양호한 펀더멘털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은행에 대해서는 영구채 투자 매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산 배분 쪽에서요. 내년도 뭐 자산 관련해서 쭉 아까 전망하셨는데 좀 결국 리스크 대비 좀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자산군이 가장 좀 매력이 높다고 보는 건가요? 저희 쪽은 내년에? 예, 업사이드는 저희가 올해 성과가 안 좋았던 글로벌 리츠나 원자재와 같은 실물 경기 민감 자산의 업사이드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자재 쪽에서 에너지와 산업금속 섹터를 좋게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주식시장, 특히나 이제 뭐 앞서 글로벌 파트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럽 주식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아시아 이머징 마켓 시장을 그 다음으로 좋게 가격 상승 여력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내년도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뭐 어떻게 펼쳐질 거로 예상을 하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시는지. 일단은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중장기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글을 작성했고요. 그래도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예측 가능한 인물이고, 그리고 예전에 민주당 오바마 정책을 살펴보면서도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당선인 중국주의 시장에 조금 더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미중 관계에 있어서는 일단은 당선되고 나서 미국 내부의 이슈가 조금 더 집중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 대중국 압박은 뭐 동맹국을 연합해서 압박하는 부분도 뭐 2분기 이후에 조금 나타나지 않겠느냐. 또한 이 또한 단기적인 노이즈로 작용할 거다. 실질적인 경제주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어서 이런 가정하에서 작성해봤습니다. 네, 다음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KH바텍 이규화 연구원. 네, 3분기 실적은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의 측면은 저희 이제 당사 추정치에 좀 부합을 했는데, 외화 자산 쪽에서 이제 외화 환율이 좀 떨어지면서 환손실이 좀 크게 나면서 이제 적자로 좀 전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지금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 뭐 코로나 영향이나 이제 비싼 가격 때문에 예상보다는 좀 더딘 성장을 보이고 있어서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기존 28,000원에서 24,000원을 하향을 합니다. 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제 기존에 28,000원에서 24,000원 하향을 하는데 목표 PER 17.5배는 유지를 했고요. 내년 이제 EPS를 14.5% 정도 하향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그 정도 낮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폴더블 스마트폰은 초기 반응은 되게 좋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제 계속해서 코로나 영향이 좀 확대되면서 예상보다는 좀 출하량이 덜 나가는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폼팩터이기 때문에 일단 동사 밸류에이션 할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금 넘었는데도 여전히 삼성전자 안에서 유일한 힌지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밸류에이션 할증이 좀 배경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는 갤럭시 Z 플립이 상반기에 출시되고 폴드가 이제 하반기에 출시되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하반기에 아마 같이 이제 두 가지 신모델이 좀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그 노트 시리즈가 아마 올해를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판매가 좀 안 될 거라고 예상이 돼서 그 부분을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 대체를 하면 판매량은 분명히 내년에 좀 성장을 할 거라고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 성장성을 고려한 매수를 좀 권고를 드리고요. 5페이지 실적 측면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그 4분기가 지금 뭐 기존에 원래 이제 좀 늘어날 거로 봤었는데 그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이 아무래도 좀 둔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낮췄고요. 내년 같은 경우도 기존에 저희가 한 1200만 대 정도 폴더블 스마트폰을 예상을 했는데 800만 대 정도로 하향을 하면서 매출액 영업이익을 각각 11.2%, 14.9% 정도 하향을 해서 목표 주가를 좀 낮췄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감소하는 것 대비해서 동사 실적이 덜 감소하는 거는 지금 힌지 점유율 가정을 기존에 내년 65% 정도 예상을 했다가 지금 계속 독점 상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85%로 상향을 했기 때문이고요. 뭐 앞으로도 지금 당장 다른 업체가 진입할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은 실적 추정치 상향 여지가 있어서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외환거래 손실 관련해서요. 이 업체가 비즈니스상 달러 롱 포지션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외환거래 손실이 발생한 거죠, 이거? 다 달러로 결제합니다. 그러니까 매출도 달러고 매입도 달러예요? 매출도 달러고 매입은 달러긴 한데 대부분 원재료보다는 사실 뭐 매출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매출이면은 달러 숏 포지션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 재고나 이런 것들이 다 순 달러로 지금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다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 손실이라면 이게 말 그대로 해치 손실을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래 이제 포함해서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자산 평가 손실까지 다 이제 포함해서 예. 네, 한정 KPS 발표해 주세요. 한정 KPS 3분기 실적 리뷰 대신 발표드리겠습니다. 투자의견 홀드와 목표 주가 33,000원 유지하겠습니다. 3분기 매출은 UAE 바라카 원전 시운전 변경 계약 지연에도 불구하고 신규 설비 매출과 대외 매출 반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다만 대외 공사 증가로 인해서 자재비와 외주비가 증가를 했고 정규직 전환과 신규 인력 채용으로 인해서 영업비용은 증가했습니다. 탈원전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화력 원자력 발전소 정비 물량은 점차 LNG 발전소 물량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낮은 LNG 정비 단가와 높은 경쟁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장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와 저유가로 인해서 해외 수주 부진이 지속되고 또 정규직 전환과 경영평가 등급 상향으로 인해서 인건비 증가분이 2021년까지 인식될 예정입니다. 2020년 예상 주당 배당금은 1,500원으로 현재 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 5.2%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리온 스파커멘트 조미진 연구원. 네, 어제 10월 실적 발표했고요. 9월이 좀 예상보다 좀 중국 쪽이 저조해서 주가가 조금 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는 작년 9월에 뭐 신제품이 조금 전무하면서 9월 영업이익률이 작년 같은 경우는 24%로 좀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그 엽기적효과 때문이었고요. 10월에는 좀 노멀라이즈 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긍정적 실적이었다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미 하반기 실적 통해서 코로나19 단기 수혜가 아닌 성장 흐름을 좀 잡아가고 있다는 모습이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원가 부담과 그리고 판촉 상승 그리고 이로 인한 좀 성장 둔화라는 좀 우려가 있는데요. 이를 전부 불식시키는 실적이었다고 좀 판단되고요. 판촉 비용을 축소시키면서 최근에 이제 뭐 장마나 이런 부분 때문에 뭐 감자를 비롯한 주요 핵심 원재료 가격이 좀 상승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그런 그 비용을 다 효율화시켰고요.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긍정적 실적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판촉 안 했는데도 계속 영업 그 성장률도 뭐 특히 해외 쪽이 다 두 자릿수로 나와서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견조한 실적 흐름에도 현재 주가 지금 12개월 포워드 PER로 봤을 때 14배 수준이에요. 그 오리온 주가 밴드 가장 하단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뭐 다시 적극 매수해도 될 구간이라고 좀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해외 주식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황유식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미국 기업 그 신규 커버리지 게시를 하고요.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60로 게시를 합니다. 미국의 1위
환경 그 솔루션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그 환경 기업 평균 그 PER을 한 10% 할증해서 좀 적용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전형적인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그 폐기물을 수거하고 매립하는 이런 이제 업체에서 뭐 향후에는 이거를 그 재활용까지 하는 결국 좀 종합적인 이제 환경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좀 변모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선형 경제에 머물렀다면 이거를 처리 단계에서 순환형 경제로 전환해 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대지가 좀 굉장히 넓다 보니까요, 환승소나 매립지, 그리고 재활용 설비들이 굉장히 지금 광범위하고 크게 좀 존재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좀 1등, 그 개수를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은 그림 1번에, 미국 2등 기업이 리퍼블릭 서비스라는 기업인데요. 뭐, 여기는 시총 32조, 그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시총이 한 55조가 좀 넘었습니다. 환승소 개수가 2등보다 한 50%가 좀 많은 상황, 300개. 매립지가 한 32% 더 많아서 한 250개. 그리고 이제 재활용 설비를 이제 먼저 구축하기 시작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압도적으로 좀 많은, 그런 그 개수를 좀 보유를 하고, 좀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거나 매립 등은 사실 국내도 그렇지만 이제 미국도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땅이 좀 넓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의 이제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국내는 처리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올라가는 그림이 있지만 미국은 이 처리 자체의 지금 단가가 그렇게 크게 좀 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사업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순환경제를 위한 어떤 사업들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뭐 재활용이나 뭐 신재생 에너지 사업 쪽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활용 같은 경우는 이제 수거 서비스가 또 미국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좀 잘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제 재활용을 자체적으로 좀 높일 수 있는 기반이 좀 되기 때문에 타 기업 대비 재활용 사업에 있어서는 먼저 좀 앞서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의 수거나 분류, 유통, 중개 쪽에도 지금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지금 그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매립지에서는 사실 메탄가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메탄가스를 포집을 해가지고 발전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 에너지원이 좀 생성이 되는. 그래서 이제 폐기물의 이제 뭐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제 이런 분야로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이제 설비를 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존 매립지에 투자를 해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좀 높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8페이지가 이제 그림 6번이고요. 그 미국의 상업용, 공업용, 주거용 폐기물 이제 처리 단가인데요. 최근에 전반적으로는 좀 빠지고 있지만 주거 폐기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조금 문제 올라간 그림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분기 배당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림 8번에 보시면 분기 배당이 좀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KPX를 꾸준히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이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참고적으로 좀 환경 쪽 그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체적으로 이 폐기물이나 쓰레기나 뭐 온실가스 이런 거를 처리하는 기업이 일단 1차적으로 이런 산업이 지금 발생하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지금의 이제 55조가 된 이제 기반이 되는 거고요. 이게 사실 이제 폐기물이 쌓이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단순 처리가 아니라 이제 이거를 저감을 해야 되는 기술이나 산업, 그리고 재생, 리사이클링, 그리고 이제 생산부터 분해될 수 있는 뭐 이런 산업으로 앞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기업들도 어떻게 하면은 단순 처리가 아니라 저감 리사이클링으로 갈 수 있는지가 이제 투자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그 각 산업이나 기업을 보실 때 뭐 이런 부분이 가능한 기업인지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리사이클링 하는 기업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영업이익률 보면은 한 17%, 18% 정도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요 산업 자체가 되게 생소한데 이 원가 구조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매립만 있고 매립, 소각이 있고요. 중간에 이제 수거가 사실은 이제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환승 같은 것도 사실 국내에는 없습니다. 마진율로 보면은 이제 환승이 이제 가장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미 이제 캐펙스를 투자를 해놓은 상태에서는 그걸 단순히 이제 이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마진율은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립은 그러니까 수거가 사실 지금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전체 이제 이익률의 기본은 이제 수거 그리고 환승이 좀 더 이제 많은 이익률을 좀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활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국내나 해외나 뭐 마진율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부각은 좀 안 되고 있는데 아마도 수익은 좀 안 나는 사업이지 않나 싶어요, 지금은요. 근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의무적으로도 좀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업이 나서서 기술 개발을 해서 이제 마진율을 좀 올려가야 되는 혹은 이제 의무화가 된다면 마진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